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른 여러 여타 세미나보다도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 지금 원미정 의원님께서 지금 진지하게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경기도에서 이런 재택의료에 관련된 이제 조례가 신설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선 이제 서울시 시민으로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택의료와 같은 영역은 중앙정부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정말 커뮤니티, 정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본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조례를 발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실천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많이 자극이 되고 오늘 또 많이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재택의료 현장 적용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활동에 대해서 좀 짧게 소개해 드리고 말씀해 주셨던 주제들이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방문 의료를 어떻게 할까도 어려운데 확대 적용을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이어서 이에 대한 제 의견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드물게 방문 진료 자체를 아예 그냥 법으로 금지시킨 나라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배경을 갖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세팅이긴 하지만 아예 못하게 아주 막아버렸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정말 헌신적인 소수의 의사만 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 그와 같은 것이 인도주의적인 봉사활동으로서 나름대로의 어떤 평판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방문 진료를 한다 하면은 일단 굉장히 따뜻한 마음으로 또 슈바이처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전통들이 남아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문 진료를 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이제 천사 같은 마음씨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들을 갖고 되는데요.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분은 이제 2000년 3월에 이제 독거노인 주치 맺기 운동을 좀 전개하셨던 이제 사당 의원의 백인미 원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런 지역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주로 방문진료라는 루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이 제도권에서 사실상 막혀 있었기 때문인데 시대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법적인 근거 조항이 형성이 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사진은 21세기 왕진 의사들 해서 한겨레 신문의 일면에 난 기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5월달에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변해서 여전히 소수의 의사들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문 진료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는 기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앞으로 방문 진료를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방문 진료만 실시하는 전문 의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같은 것들을 어떻게 또 확대 보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활동하고 있는 건강의 집 의원에 대해서 그 활동 경험들을 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이니까 한 3년이 조금 안 됐는데요. 이제 장애인 건강 주치 시범 사업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방문 진료에 대한 수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의사 선생님 1명 그리고 또 간호사 선생님 1분을 우리가 그럼 방문 진료만 의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좀 용감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집 의원의 운영 원칙은 이제 외래를 운영하지 않고 방문 진료만 실시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비급여를 받지 않고 일단은 철저하게 보험 수가 안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문 진료를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30분 정도 충분한 진료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문 진료라는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30분 진료가 웬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방문 진료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0분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일단은 방문 진료의 표준적인 시간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방문 진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예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 3, 4일 정도 근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방문 진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개원하고서는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계획했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강북구 번동에 주로 중증 장애인 분들이랄지 이제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방문하는, 그러니까 동네 의사, 마을 의사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했었고, 많은 수의 환자를 보려고 생각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알맞게 인근에서 잘 알고 지내고 관계가 있었던 이제 복지관이랄지 이런 데서 소개를 받아서 대략 한 50명 정도에 대한 방문 진료를 시작을 하였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의사 2명, 간호사 1명이 이제 시간도 많고 넉넉하게 가서 같이 가서 충분하게 상담과 이야기 들어주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한 6개월 정도부터 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데 지역에서 이제 방문 진료에 대한 의뢰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가요양센터, 특히 이제 방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방문간호 지시서라는 것을 발급을 받으셔야만 방문간호 행위를 이제 장기요양 청구를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셔요. 그래서 방문간호 지시서를 써주는 의사를 찾고 있는데 진짜로 방문 진료를 해서 방문간호를 써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 인근에서 이제 소문이 쭉 난 거죠.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인근에 있는 이제 재가요양센터에서 급격히 의뢰가 증가하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이제 흐름이 시작되면서 보건소, 찻동 사업 또는 서울의료원, 이렇게 공공기관 등등에서도 또 의뢰가 많이 와서 방문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 1월이 되면서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데 1차 의료 왕진 수가 시범 사업이라는 게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또 가정간호 수가 체계가 변화되면서 저희가 반쯤 봉사활동으로 진행을 했었던 이제 방문 진료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가가 매겨지게 되고 저희가 경제적으로 자립구조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 중반 정도까지의 기록인데 방문 진료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최근까지도 대략 한 월 200건 정도의 방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의사가 2명이니까 월 200건 정도면 한 사람당 한 100명 정도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 정도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풀타임 이퀴벌런트에 해당하는 방문 진료 기관에 해당할 만한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다소 열악한 중앙정부의 그 사업 구조 안에서도 방문 진료를 할 수는 있고 이와 같이 방문 진료만 하는 기관을 운영할 수는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지역사회 방문 의료 네트워크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다는 건데요. 저희가 방문 진료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방문 진료를 한다는 것을 공개하는 순간부터 구청, 보건소, 공공의료원, 복지관, 또 특히 재가요양센터 이런 기관과 이제 실질적인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방문 진료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방문 진료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한 이제 3년 정도 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경험과 기술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진 가방 들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왕진 형태를 취했다면은 점차 이제 퇴원 후 관리 또는 이제 중증 환자를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못하니 가정간호사와 함께 중증 환자를 관리하는 어떤 입원 대체 서비스, 또 재활, 또 호스피스 환자분들, 가정 내 임종 지원 이런 식의 영역까지 이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들을 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2000년대 이후에 재택의료가
다시 성장하는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는 대략 한 2013년 정도에 이르러서 시설 서비스보다 이제 재가 서비스가 량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전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재가 서비스 우선 원칙은 철저하게 이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위 5%에 해당하는 하이코스트 페이션트가 전체 보건의료비 지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100명 중에 한 5분 정도가 전체 의료비 재정을 거의 다 사용하신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칩거 상태의 노인분들이었고, 이분들은 꾹 참고 있다가 아프면 응급실 가고, 응급실 가면 아픈 데만 아픈 게 아니라 딴 데도 다 아픈 게 나타나니까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건의료비를 다 쓰더라. 그래서 개발되는 것이 이제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 재택의료 모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왕진 모형보다는 방문의료 모형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요. 왕진이라 하면 아픈 환자들에 대해서 간헐적으로 의사가 찾아가는 방식이라면, 방문의료라고 한다면 복합 만성질환자를 갖고 있는 칩거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와 요양의 복합 욕구를 갖고 있는 대상자에게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방문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여러 가지로 코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로 베네핏이 있다고 판단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된 모형이 소위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라고 해서 가정방문 1차 의료 모형입니다. 이 방식은 의사가 직접 환자의 집으로 방문하고 연속적인 진료를 수행하고 다학제 팀과 포괄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와 같은 모델을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인디펜던스 앳 홈 데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14개 지역에서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량적인 이제 평가를 실시하는데, 결과적으로 9년의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의료비 지출과 응급실 방문 율을 낮췄다는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와서 아마 미국도 이와 같은 모델들을 이제 확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제 이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도 이제 1차 의료 개혁과 준해서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통계 조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한 가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방문 진료 건수는 증가하지만 방문 의사 수가 오히려 감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경우는 전체 5,200명의 의사가 170만 건의 방문 진료를 실시하는데, 이 170만 건의 방문 진료 건수의 44%를 차지하는 것이 474명의 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의 9%에 해당하는 400명의 방문 진료 전담 의사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외래 진료하면서 쬐끔쬐끔 방문 진료 하시는 분보다 아예 방문 진료만 전담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전체 방문 진료의 한 40-50%를 차지하더라. 결국은 미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점차 Dedicated Home-Based Medical Center, 다시 말해서 전담형 방문 진료 기관이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은 분명한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94년도에 굉장히 유리한 방문 진료 수가를 개발하면서 방문 진료를 굉장히 활성화한 나라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그만큼 빨리 찾아왔기 때문인데요. 그 그래프를 보시면 초창기에는 이제 왕진과 방문 진료가 비슷비슷한 걸 보실 수 있는데, 점차 왕진 숫자는 고정되고 방문 진료 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문 진료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일본의 경우는 전체 의원의 20% 그리고 병원의 30%가 방문 진료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입원, 외래, 재택의료가 아주 세계의 하나의 축을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방문 진료를 키운 나라에 해당하는데, 일본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이제 후기 고령자로 넘어가서 장기 요양에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시는 때가 돼서 소위 다사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방문 진료를 받으신 분들이 막상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의사들이 다 병원으로 보내더라는 거죠. 실제로 방문 진료를 엔드 오브 라이프까지 케어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2006년 이후에 일본은 소위 3세대 재택의료 정책을 펼칩니다. 3세대 진료의 핵심은 재택요양진료소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전담형 방문진료기관을 늘리고 기능 강화형 재택요양진료소라고 하여서 호스피스 기능을 얹어주고, 심지어는 외래시설 없이 재택의료 전문 진료를 제도화로 끌어듭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과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방문진료의 전담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담형 방문 의료기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 5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의료 서비스 접근성 증진, 포괄적 연속적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제도와의 연관성 강화, 불필요한 입원 시설 입소 예방, 그리고 가정 내 임종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을 제외한 2번에서 5번까지 목적은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파트타임 의사가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 내 임종을 지원을 통해서 보건의료비를 절약하겠다, 장기요양과 연계성을 강화하겠다, 틈틈이 방문 진료를 하겠다는 의사들과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결국은 풀타임 방문 진료 팀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재택의료 센터, 전담형 모형이 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방문의료기관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1차 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처럼 외래를 수행하시다가 점심시간에 잠깐, 퇴근하실 때 잠깐, 그래서 하루에 3건 정도 방문진료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1차 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기본 설계인데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방문진료 대상자 대략 30만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이분들을 수요를 커버하려면 5,000개 의원이 참여해야 됩니다. 간단해 보이지 않죠. 근데 전담형 재택의료 센터를 만약에 기본 모델로 간다 하면은 이 의료기관은 한 1,000개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서 지금 재택의료 센터, 그래서 결국은 재택의료에 필요한 기본 조건들, 전담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그리고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재택의료 센터에 대한 지정 운영 제도를 실시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1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간호사, 재활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협력해서 한 팀으로 코워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택의료 센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드리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제 3자 계약을 통한 공동 구매 전략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Joint Commissioning Strategy라고 하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오신 전영호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은 이런 3자 계약을 통한 공동구매 전략으로 NHS의 재정의 61%를 1차 의료기관 CCG라고 불리우는 그룹에게 이제 구매 계약을 실시하고 계획적인 의료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사업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농부는 어쨌든 올해 농사를 지을 때 유기농 농사를 지어야 될지 아니면 비유기농을 지어야 될지를 아마 고민하고 의사결정이 내리면 한 가지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유기농을 먹으면 좋지만 안 먹어도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정도일 겁니다. 결국은 중간에 공동구매에 관련된 조정자의 역할이 없다면은 농부는 계속해서 비유기농 농산물을 키울 것이고,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제 아마도 계속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 농산물을 섭취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3자 계약을 통해서 7,000톤을 유기농 농산물을 구매를 하고 이거를 학교를 통해서 조달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면 농부는 유기농 농산물을 키우면 되는 노릇이죠. 예,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유기농을 소비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경기도에서 540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방식에서 이 농부가를 이제 의사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젊은 의사를 선택을 했는데요. 젊은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의료기관을 이제 취직을 하시든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입원 치료를 중심으로 볼지 외래 치료를 중심으로 볼지 아니면 요새 뭐 앞으로를 생각해서 재택 의료를 할지 뭐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어린이 청소년 농산물처럼 그냥 유기농을 먹으면 더 좋고 문제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시설에 입소하거나 굉장히 나쁜 삶의 질을 경험하거나 굉장히 치명적인 결과를 갖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서 보험자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설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요양시설 계약의사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요양원에서는 요양시설 안에서는 의료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촉탁이는 그냥 병원에서 또는 1차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양자가 계약을 체결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 계약 하에서 진찰을 하게 될 때 비용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3자 계약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1년에 한 6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3자 계약 로직을 이제 재택의료 영역에 두자는 거죠. 현재 재가요양기관, 방문간호기관에는 의료 서비스를 필요한 의사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계실 테고 의사들은 누가 어디서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이 됐든 지방정부가 됐든 양자 간에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미리 이제 보건의료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많은 곳을 조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있는 재가요양기관, 방문간호기관 중에서 의사의 뭐 방문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한 명씩 체크해서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뭐 몇만 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에 대한 수요에 알맞게 의료기관과 계약을 실시하면 되는 것이죠. 공동 구매 계약을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갈 수가 있고 장애인 분야로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보건의료 조사를 통해서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부모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에서 당신들이 보기에 정말로 구매 의사가 있는 방문 진료를 필요로 하는 수요를 추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걸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정을 하면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현재는 방대하게 남겨져 있는 미충족 수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실질적인 수요로 전환하는 역할을 보험자 또는 지방정부가 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제 재택의료센터에 대한 기본 조례들이 경기도에서 어떻게 잘 작동할지 굉장히 관심 있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